코코님, 네. 분산 투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듣는 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네, 담지 마라. 10개, 20개, 30개에다가 분산 그치, 투자해라. 안전하게. 안전하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익절은 항상 옳다. 옳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머릿속에 지금 이 용어들이 각인돼 있을까요? 누가 이거를 우리 머릿속에다가 뿌리 깊게 심어놨을까? 그 말대로 했으면 네. 지금 저는 이 주식 투자가 잘못되고 있네요. 완전히. 네. 완전 거꾸로 가고 있네. 결국 사팔사팔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이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뿌리 깊게 알고 있는 이 명언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나 익절은 항상 옳다는 표면적으로는 투자 지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명언들은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저해하며 단기 매매를 정당화하는 심리적 프레임을 강화합니다. 이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명언들이 투자자의 행동을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묶이게 만들고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 구조와 연계된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네. 먼저 주요 명언들을 체계적으로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분산 투자를 권장하는 듯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빈번한 조정을 유도해 단기 매매를 부추깁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주가의 단기 등락을 예측하며 타이밍을 맞추는 전략을 강조합니다. 익절은 항상 옳다. 줄 때 먹어라. 팔지 않으면 내 돈 아니다. 이익 실현을 서두르라는 심리를 자극해 장기 보유를 방해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는 손실 회피 본능을 부각시켜 주가 하락 시 성급한 손절이나 상승 시 조기 매도를 유발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와 추세는 너의 친구다는 시장의 단기 흐름을 따라 가도록 유도하며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손절은 빠르게, 익절은 천천히, 시장의 소음에 귀 기울여라 와 같은 표현들 역시 단기적인 뉴스와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를 정당화합니다. 이 현상을 금융시장의 구조적 맥락에서 해석하면 단기 매매 명언들은 투자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욕망을 활용해 빈번한 거래를 유도한다. 이는 마치 마라톤 주자가 초반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해버리고 완주를 포기하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기반한 복리 효과를 통해 부를 축적하지만 이 명언들은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집중하게 해서 큰 그림을 놓치게 만듭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 빈도가 높을수록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명언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단기 행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명언들은 장기적인 비전과 연결된 투자를 저해하며 투자를 단기적인 숫자 게임에 몰두하게 만든다. 워렌 버핏의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하라 철학과 대조적으로 단기 매매 명언들은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는 결정을 정당화합니다. 이는 주식시장이 세상을 바꾸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길을 방해하는 함정이었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위대한 기업과 미래를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우리 인생은 실정이다는 늘 말하고 있죠. 네. 대표님의 이 글을 보고 제가 이거를 또 만들어 왔죠. 그 명언들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명언들을 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이제 과거의 애플 사례를 통해서 봤죠. 제목,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주식 명언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언뜻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가다가 그걸 놓치면 다 깨지는 거잖아, 와장창. 근데 주식이 계란입니까? 테슬라가 계란입니까? 테슬라 같이 이렇게 좋은 기업과 앞으로 이게 미래를 바꿀 이런 단단한 기업이 왜 계란에 비유를 합니까? 이미 깨질 수도 있는 종목이라잖아요. 이 설정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망할 수도 있다. 상폐할 수도 있다. 라는 주식을 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꾸 증권사에서 뭐 알려주죠? 앞으로 유망한 종목 탑 10, 탑 13. 그럼 증권사에서 알려주는 유망한 종목을 사라 이거잖아. 근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바구니 담지 마라.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테슬라한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애플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애플에 2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와 여러 가지 분산을 했을 때 비교를 해봤어요. 애플
일단 나스닥 100, S&P 500, 그리고 주식 60, 패권 40 포트폴리오 가장 안전한 거 4개 비교를 해봤더니 애플 한 종목에만 20년간 투자했을 때 네. 연평균 수익률이 26%입니다. 네. 나스닥 100은 15에서 16%고요. S&P 500은 10%에서 11%고요. 주식 채권 6대4는 7에서 8%입니다. 이게 숫자로 보면 이렇지만 네.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애플 한 종목에만 투자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이 10억이 돼요. 근데 이거를 계란을 한 번에 담지 마라 분산을 하잖아요. 나스닥 100. 이것도 물론 좋은 거죠. 네. 근데 이걸 했을 때 1,000만 원이 1억 9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억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네. S&P 500 더 안전한 거 100개보다 500개가 더 안전하겠지 라고 하면은 안전은 합니다. 그렇지만 1,000만 원이 이제 8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에 넣으면요. 1,000만 원이 20년 동안 4,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겠죠. 네. 정말 안전하지만 리스크가 높으면요. 네. 수익이 높고요. 리스크가 낮으면요. 수익은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리스크가 높다는 것도 네. 증권사에서 씌워놓은 프레임이죠. 그렇죠. 위험하다는 거는 왠지 내 돈 잃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변동성이 크다는 거지 맞아요. 이게 리스크라는 그 단어도 다 프레임이에요. 그렇네요. 위대한 기업이 왜 위험합니까? 시간이 길고 3년, 5년, 10년으로 보면 하나도 위험한 게 아니고 그렇죠. 엄청 안전한 건데 네.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네. 1, 2년 내에 내 돈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네. 70%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높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네. 높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한 종목에 투자하면은 초고수익을 누릴 수 있고요. 100개에 분산하면은 고수익, 500개에 분산하면은 안정적 성장, 그다음에 훨씬 더 주식의 채권을 분리를 하면은 네. 초안정이지만 네. 수익금은 낮죠. 초안정이라 그래가지고 네. 또 초보 투자자들이 네. 그래도 야 나는 욕심 안 낼래 하면서 주식 60 플러스 채권 이런 종목이 야 연 7%면 어디냐 라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20년이면요 예를 들어 2000년 초반 1990년 후반에 서울 아파트 값이 네. 1억이었어요. 근데 2020년 딱 20년 지났잖아요. 네. 서울 아파트 값이 네. 최소 10억에서 20억이 됩니다. 10배에서 20배.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2025년 예를 들어 서울 압구정 현대 이런 아파트가 지금 50억이 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주식 60 더하기 채권 40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해놓은 분들은요 영원히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걸 따라가지는 못해. 오히려 내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지만 그 위험도 다 프레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업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냐 내가 돈을 따먹으러 들어왔냐 네. 이런 차원인 것 같아. 돈을 결국은 따먹으러 들어왔다는 의미거든요. 안전하게 따먹고 싶다. 내가 위대한 기업의 성장에 내가 함께하고 싶다 하는 투자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 채권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또 마이너스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네. 마이너스 20%가 됐대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또 올라갈 건 알잖아. 그렇죠. 단기적인 그걸 왜 못 네. 견딥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프레임이 뭐냐 마이너스 30에서 40% 정도의 리스크가 있대. 변동성이 있대. 변동성. 그런데 또 한 번 우리가 냉정하게 내다보면요 1,000만 원 내가 투자해서 네. 30% 잃으면 네. 300만 원이 마이너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걸 통해서 20년 투자했더니 내가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10억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심리가 내가 1,000만 원 넣어놓고 한 3, 400만 원 잃으면 아, 너무 죽겠다. 고통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네. 이거 알려준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렇지. 근데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네. 그 돈이 한 1,500 되잖아요? 네. 별로 안 기뻐요. 나 꼴랑 뭐 이거 500 벌라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 1,000만 원이 한 1억이 돼도 별로 안 기뻐요. 10억이 돼도 안 기뻐. 그거 된다 그래서 지금 노후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500이 더 찍혔구나인 거지 기쁘지가 않아. 하지만 반대로 내가 500을 잃으면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거죠. 나를 막 자책하기 시작하고 네. 이 숫자에서 오는 우리 인간 심리의 오류 그거를 진짜 극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과연 내가 객관적으로 50% 잃은 것과 50% 수익 난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1대1로 네. 기쁨과 슬픔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 투자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렇죠. 내가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년 뒤에 10억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이 없어진다 치자. 네. 없어지면 물론 아깝긴 하겠지만은 10억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네. 나는 뭘 걸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안 걸 네. 건데 10억만 갖고 싶어요? 그런 게 어딨어. 네. 그래서 또 이런 얘기 또 하면 여기에 이 얘기만 또 듣고 야 그럼 그건 도박 아니냐가 아니라 그래서 위대한 기업을 내가 찾았냐 이 기업은 무조건 시장을 바꾼다 시장을 재편한다 날 정말 설레하게 한다 라는 기업을 찾기 전까지는 투자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말 이 기업의 사랑에 빠져야만 네.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 실패 안 한다. 맞아요. 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저희 딸이 한 번은 경제책을 이렇게 보고 왔어요. 본인 나름대로 공부를 했겠지. 보면서 엄마 적금 이자가 2, 3%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도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적금에 대해서 이거 부정적인 걸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근데 물가가 같이 올라가니까 적금에서 이자 줘봤자 같거나 더 낮거나 그럴 그렇죠. 것 같은 거지. 거기다 세금도 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S&P 500을 알았나 보지. S&P 500은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적금을 왜 넣어요? 적금보다 그게 맞지. 맞다. S&P 500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근데 엄마는 왜 S&P 500을 안 하고 테슬라를 사요? 그러더라고. 참 질문이 참 좋다. 그래서 얘기해줬죠. 엄마가 처음에 투자를 알고 S&P 500을 알고 나서는 너무 좋더라. 와 500개의 분산 투자하면 얼마나 안전하게 올라가겠냐. 만약에 어떤 기업이 망하더라도 그 500개는 항상 유지가 되잖아요. 1등부터 500등까지잖아요. 그렇죠. 어느 기업이 망해도 또 다른 애가 올라올 거니까 항상 나한테는 10%의 수익률을 줄 것이다. 그래서 S&P 500이 좋다는 걸 알게 됐다.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을 알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수익이 높은 게 기술주더라. 그래서 알게 된 게 나스닥 100, QQQ. 그거는 기술주 1등부터 100등까지만 모아놓은 거니까 수익률이 더 높더라. 그게 한 13% 정도 연평균 수익률. 그래서 S&P 500이 10%인데 비해서 QQQ는 13%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이제 또 알게 됐고 그거 하려다 보니까 또 1등부터 10등까지 모아놓은 게 있더라. 탑10. S&P 500은 고등학교 정교생한테 투자하는 거고 그렇죠. 나스닥 100은 정교생 중에 100등 안에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고 탑10은 전교 10등까지만 내가 투자하겠다는 거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많잖아요. 구글이나 이런 기술주에 걔들이 거의 돈을 다 버니까 나머지한테 굳이 분산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탑10을 또 알게 됐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테슬라라는 미친 기업을 알게 된 거지. 이거는 진짜 테슬라라는 기업은 안 될 수가 없다. 너도 차 타봐지 않았냐. 그리고 후진 주차하는 거 봤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오토파일럿 기능은 지금 미국에서 최신 기술에 비하면은 1%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을 뿐이지 이거는 누구나 살 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을 알았는데 어떻게 투자를 안 하겠냐. 47.8%. 지금까지 16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것대로 갈지 이것보다 더 갈지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더 갈 거라고 보잖아요. 왜 나머지 애들한테 분산을 합니까? 이렇게 확실한 기업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2025년에 물리 인공지능이 태동하는 올해 이런 시기에 테슬라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계속 계산해 보셔야 돼요. 복리 계산기로. 테슬라가 2010년에 상장할 때 1달러였고 오늘 주가 452달러. 그러니까 15년간 47.8%의 복리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 한 3, 4년간 주가가 거의 횡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친 겁니다, 이거 정말. 그리고 또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릎에 사서 어깨에 바. 말이야 쉽지. 무릎이 어딘데 어깨가 어디냐고. 매일매일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주가 속에서 어디가 무릎인지 어디가 어깨인지 알아요? 알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다 지나가면 난 차트 보고 누가 말 못해요. 그래서 애플을 20년 동안 투자했을 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 수 있었을까? 라고 그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려면 2만 분의 1 수준의 운이 필요하대요. 2만 분의 1 수준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겠죠. 우리 인간의 심리잖아요. 주식은 처음에 공포를 극복해야 됩니다. 2009년도에 애플 망한다. 애플도 망한다라는 말이 막 나왔대요.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뉴스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외신에서 연일 막 20% 폭락했습니다. 막 죽겠다고 난린데 그걸 보고 어떻게 들고 있었을까. 그래서 2009년에는 애플도 망한다라는 말이 막 떠돌았대요. 매수 못하죠. 이런 공포를 뚫고 매수한 사람이 있겠지. 1%의 확률로. 1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서 막 올라갈 때 2020년 125달러 정도 됐을 때는 더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막 다 당해봤잖아. 근데 그 탐욕을 억제하고 매도를 하는 사람은 한 5% 정도랍니다. 100명 중에 5명 정도요. 그리고 기관이 항상 먼저 알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먼저 알고 움직일 확률 10%라고 감안했을 때 이 모든 확률을 다 합하면 0.00005%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만 분의 1이 나오는구나. 내려갈 때 사기 힘들고요. 올라갈 때 팔기 힘듭니다. 우리 못해요 그거. 2만 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있겠지. 이걸 통해서 뚫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목숨 거시는 분들 중에 또 그분들 중에서도 이것도 운도 따라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00명이 가위바위보를 동시에 하면 한 명이 나와요. 나오긴 나오죠. 무조건 나와요. 100명 중에 99명은 탈락하고 마지막에 한 명 이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진짜 실력이 좋아가지고 1등을 했을까? 운이잖아. 내가 지금 보냈는데 마침 저 사람이 주먹 내줘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그럼 2만 명 중에 한 명씩은 분명히 이걸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가르친다. 왜 가르치겠어요? 본인이 한번 그 2만 분의 1을 뚫고 성공을 했는데 이거구나. 내가 진짜 주식시장을 간파했다. 하면 이걸 왜 가르쳐주고 있겠어? 이건 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기법을 가르쳐주는 척하면서 책을 팔고 수강료를 받고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정을 해봤어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기를 4번 연속 성공했다 가정을 합시다. 자, 먼저 2005년 10월 달에 네. 1,000만 원 투자를 합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죠. 그때 1,000만 원 투자를 합니다. 무릎에서. 그때 빠진 게 1.9달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배가 됐을 때 파는 거예요. 무릎에 샀잖아요. 1.9에. 그리고 2배 됐으니까 100%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어깨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 이제 2,000만 원이 돼요. 그러고 또 가만히 들고 있어. 2011년이 되죠. 유로존 위기가 있답니다. 그때 이제 12불이 됐습니다. 그때 들어가가지고 또 2배를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만 원이 4,0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또 4,000만 원 가만히 들고 있다가 2016년 브렉시트 네. 사건 터졌을 때 그때 또 4,000만 원이 들어가요. 25달러에. 네. 그리고 또 100% 수익을 먹고 딱 나와요. 그럼 4,000만 원이 8,000만 원이 되겠죠. 아하.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또 8,000만 원 딱 들어갑니다. 와, 지금 무릎이다. 그래가지고 1억 6천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4번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네. 2배, 4번 먹었는데 20년 동안 네. 1억 6천만 원이 번 거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100%의 확률로 얼마가 되냐면요. 1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아. 16배도 많긴 많지. 네. 근데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큰데 그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먹고 현금 보유하고 있는 동안 그 상황에도 시장은 계속 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중간의 거를 다 빼먹는 거예요.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는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죠.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무릎 어깨 명언은 이론상은 최고지만 현실은 최악입니다. 자, 다음 명언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아,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떨어지는 칼날을 안 잡으면 추매를 어떻게 합니까? 네. 추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팔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때만 들고 있다가 내려가려면 바로 팔아야 돼요? 그랬다면 다현님이나 저나 지금 이 주식수랑 절대 못 모았죠. 그렇죠. 그동안 추가 매수할 절호의 기회가 크게 3번이 있었거든요. 아하. 처음에 이제 코로나 폭락 이때 하셨던 분들한테는 64.9까지 갔다가 23까지 간 이동안 엄청 네. 좋은 기회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 그럼 이때 사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 수량 하나도 못 늘리다가 그 다음에 또 언제 들어가요? 네. 두 번째 기회. 이건 제가 그때 많이 샀던 21년 고점 찍고 23년 101까지 가는 동안 네. 이때도 그러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못 사면 어떻게 수량을 내립니까? 그렇죠. 떨어지는 칼날을 이때 잡았어야지 지금 수량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당선 이후로 또 관세 전쟁 때문에 빠졌잖아요. 네. 올해 4월, 5월에 네. 또 한 50%까지 빠졌죠. 네. 이때 엄청난 기회잖아요, 또. 네. 이만큼, 웅덩이만큼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아, 테슬라 갈 거 알잖아요. 1,000달러, 2,000달러 갈 거 알고, 10,000달러, 20,000달러 갈 거 아는데, 어쨌든 오르는 거예요. 몇 개를 살 수 네. 있냐지. 떨어지는 칼날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고 또 488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네. 214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모릅니다. 모릅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진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명언이 있죠. 옆집 아줌마가 주식 이야기하면 고점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미용실 아줌마, 택시 기사 아저씨가 얘기하면 고점이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옆집 아줌마 지표와 1년 후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면 진짜 고점이 맞았을까? 2007년에 부동산 주식 불패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대요. 네. 너도 나도 막 할 때. 근데 실제로 그때 이후 1년 뒤에 수익률이 반토막이 났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삼성전자 100만 원 간다. 막 그런 말을 했대요. 너도 나도 아줌마들이 막 얘기할 때 그때 이후로 마이너스 30%. 2021년 천슬랑 안슬랑 간다. 한참 했잖아요. 그러고 마이너스 65%. 그리고 지금 25년 로보택시로 테슬라 1,000달러 간다.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겠죠.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면 얘기가 나오지.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우리는. 이런 시기는 계속 올 거잖아요. 네. 지금처럼 조용할 때도 있고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너무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 아시죠? 전원주 짠순이에서 전원 버핏으로 전원주의 투자 비결은 이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중간중간에 방송 들을 때는 아 그냥 운이 좋아서 보셨나 했는데 어제 알아보니까 이분이 투자한 시기가 2011년이래요. SK에서 그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휴유증으로 그리고 반도체 불황으로 망할 주식 지급 받을 때 그때 들어가셨대요. 네. 대단하시죠? 네. 투자 동기는 이제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 본사를 방문을 했대요. 거기서 재테크 강연을 듣고 직접 현장 견학을 통해서 반도체 메모리 리더로 SK 하이닉스가 뜰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투자를 시작하셨고 보유 기간이 무려 14년입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나는 안 판다 선언을 하셨대요. 이분은 안 판다가 전략이었던 네. 거예요. 왜냐면은 이 기업을 믿으니까 이 기업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했고 성장할 거를 알고 있고 잠재력 있는 회사기 때문에 팔지 않았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당시가 2021년이었는데요. 그때 이미 6배 수익이 나오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4년 뒤인 25년에 15배에서 20배 복리 효과가 극대화가 된 그렇죠. 겁니다. 이분의 투자 원칙은 장기 보유, 단기 차익을 피하고 기업 가치 성장을 기다린 겁니다. 네. 아까 말했던 그런 명언들 있잖아요. 다 무시한 거죠. 그렇죠. 이분의 원칙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돈을 네. 법니다. 누군가는 이거 보면서 네. 야 투자 시기가 좋았네. 나도 2011년에 하이닉스 알았다면 네. 투자 동기가 좋았네. 야 본사까지 방문해서 재테크 강연 들으셨네가 아니라 나는 안 판다.
이 나는 안 판다 이 5글자가 중요한 겁니다. 네. 누구나 다 투자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 동기도 내 이 소중한 자산을 투자했다는 건 내 가슴을 울렸기 때문에 투자했겠지. 네. 그래서 투자 동기는 다들 분명했을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안 판다가 100명 중에 1명인 거예요. 네. 네. 나는 안 판다가 진짜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종목이 여러 개잖아요. 네. 이렇게 오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네. 나는 진짜 이거 안 팔 주식이라고 정말 설레임과 네. 사랑이 빠지고 딱 그런 꽂힘이 있어야지만 이거 시작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냥 한번 사볼까? 네.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지식 갖고 들어가잖아요. 못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간 지표가 뜨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점 신호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줌마 지표. 네. 그건 계속 올 거예요. 자, 2011년에 사람들이 망할 주식이라고 말할 때 그때 SK 하이닉스 주가가 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매수해야 되죠. 전원주 님처럼 되려면. 그리고 2021년도에 또 막 좋을 때가 있었어요. 13만 간다 해가지고 실제로 13만 갔대요. 그때도 전원주님은 안 판다. 팔지 않았습니다. 네. 2022년에 또 망했다. 난리 났답니다. 13만 원이 8만 원 갔으니까. 8만 원 되니까. 네. 네. 이때 전원주님은 추가 매수를 하셨겠죠. 2025년 지금도 40만 간다 하는데 지금 40만 원이래요. 여전히 안 판다. 하면서 그래서 20배가 지금까지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줌마 지표 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조용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판다. 안 판다. 네. 좋은 기업이니까. 그리고 다음 명언. 익절은 항상 옳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우리 아까 사연에서 봤잖아요. 네. 테슬라를 50달러에 네. 1000만 원 들어갔는데 500만 원 올랐잖아요. 익절하셨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옳은 선택이었나요? 가만히 있으면 지금까지 9배 될 거를 왜 500만 원 먹고 50% 네. 먹고 팔아요? 그 정도로 테슬라를 못 믿었을까? 아니면은 테슬라가 다시 빠졌다 갈 거니까 네. 그걸 한 번 더 먹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그건 못 맞춥니다. 네. 아까 봤죠? 무료밖에 우리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익 실현을 서두르라는 심리를 자극해서 장기 보유를 방해하는 이제 그런 명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잃지 않은 투자를 해라. 잃기 싫지 당연히. 근데 이게 잃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파나요? 잠깐 빠졌다고 해서 뭐 70% 빠졌다고 해서 팔 게 아니잖아요. 네. 수익 실현할 게 아닌데 왜 잃었다 생각할까요? 그 초보자들 이 말에 되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주식 투자라는 게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고수가 자기가 생각하는 고수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그럼 내 돈이 왠지 보장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돈은 절대 안전하면서 돈도 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현혹이 되는 거예요. 잃지 않은 투자 방법 내가 알려줄게. 그 방법이 있다는 거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고수가 초보를 네. 가장 현혹시키는 제일 쉬운 표현입니다. 그럼 잃지 않은 투자에서는 네. 변동성이 큰 기업은 네. 최악의 기업인 거죠. 50% 마이너스 나는 거는 우리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에서는 매년 있는 일인데 잃지 않는 투자를 네. 해라라고 딱 꽂혀버린 순간 절대 이 기업은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손실 회피, 본등을 부각시켜가지고 주가 하락했을 때 네. 성급한 손절이나 왜냐면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좀 빠지리라 싶으면 바로 팔아버리는 거지. 그리고 조금 올랐을 때 조기 매도를 유발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장기 투자를 완전 방해하는 명언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다음 명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거는 단기적인 뉴스랑 변동성을 활용해가지고 매매를 정당화하는 거랍니다. 내가 사고 파는 거는 살만하고 팔만하다. 왜냐면은 뉴스에 나왔으니까. 뉴스를 무한실리하잖아요. 뉴스에서 나오면 큰일 난 거지 이거는. 그렇죠. 팔아야 되는 거고 뉴스에 나오면 이제 사야 되는 거고. 근데 뉴스에 나올 때는 대부분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를 실제로도 그렇거든. 실적 발표나 인도량 발표 같은 거 있을 때 분명히 실적이 좋았는데 실적이 좋으니까 이번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은데 주가가 또 폭락하네? 그러니까 와 진짜 이 말이 맞구나 라는 걸 계속 또 심어줘야 되는 거야. 얼마든지 그 단기 변동성을 그 증권시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실적이 좋은데 월가 예상치 있죠. 월가 예상치를 더 높여버리는 거야. 이미 이것만으로 잘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다 하면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예상치를 누가 만드는 걸까? 증권시장이 만드는 거잖아.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도 좀 그런 경향이 그렇죠. 있죠. 그리고 또 실적이 이번에 되게 안 좋았어. 단기적으로 주가 또 펌핑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GM 주가가 30%막 오른 것처럼. 그러니까. 실적은 분명히 안 좋아가지고 망해가고 있는데 예상치를 더 하회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예상치보다 좋았네? 하고 올려버리는 거죠. 이 단기 변동성은 얼마든지 그들이 만들 수 있다.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주가가 또 엄청 빠졌잖아요. 테슬라는 이번에 역사적으로 최고 매출을 달성한 분기였어. 최고 매출을 달성한 분기였는데 예상치를 더 높여놓고 이만큼 하회했다는 이유로 떨어뜨려버려. 그리고 영업이익이 너무 적다. 왜 영업이익이 적을까? 테슬라가 자동차만 열심히 만들어내면 지금 영업이익이 이만큼 높아야 돼요. 근데 다음 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 테슬라가 AI랑 로봇으로 진화하기 위해 투자금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건 장기적으로 회사한테 너무 좋은 거지. 근데 그 투자금이 들어가니까 이익률이 적어 보일 수밖에 없지. 그 적어지는 이익률이 내가 물건을 제대로 못 팔아서 이익이 적어졌는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을 전부 다 재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이 적게 보이는 건지를 그거를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 어차피 10년, 20년 안 팔 거야라는 사람한테 이 분기별 실적 발표와 주가 등락이 본인한테 전혀 스크래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스크래치가 있다. 나 힘들다. 버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정말 장기 투자를 한 철학이 장착이 안 된 상태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힘든 거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고요. 힘들지 않죠? 저는 힘들어요. 왜요?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네. 이게 너무 쉬운 거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세상에서 이렇게 쉬운 투자가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변동성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하는 것들을 듣고 와가지고 힘들어하니까 그게 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을 같이 뛰고 있는데 내 옆에 친구들이 야,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너무 쉬워. 우리 키만 가면 꼬리나 하는 거야. 하면은 안 힘들잖아. 근데 나는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야, 조금만 쉬었다 가자. 너무 힘들지 않냐? 야, 물 한 잔 먹고 가자. 화장실 갔다 가자. 옆에서 막 그러고 있으면은 나도 힘들어지는 거야.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합니다. 그냥 답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1 더하기 1은 2인데 또 속상함이 있습니다. 또 뭐요? 우리 2021년부터 시작해서 22년, 23년 횡보 하락장에 정말 댓글을 매일매일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스타벅스 쿠폰도 선물도 드리고 하는 이벤트도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 행복한 시기잖아요. 지금 450이 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안 보여. 이분들 다 어디 갔을까? 어디 갔었지?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또 한 최근 1년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22년 그 힘든 시기에 같이 으쌰으쌰 저 박 대표님 믿고 정말 30년, 40년까지 장기 투자 하겠습니다. 저 지금 평단가가 200인데 아직도 제가 마이너스 30%입니다. 평단가가 200인데도 마이너스 30%입니다 라고 했던 그 시절 그분들 지금 다 2배 이상 수익이 가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분들이 댓글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 투자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이 깨우침을 다 얻어서 이제 정말 유튜브를 안 봐도 될 정도의 수준이 돼서 안 오시는 거일 수도 있고 그때 22년도에 댓글 다셨던 분들 지금 잘 투자하고 계시는지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생존 신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투자 잘하고 있는지. 진짜 그분들 댓글 올라오면 진짜 반갑겠다.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정순주님, 전원재님 또 몇 분 계세요. 오,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대단하시다. 정순주님, 전원재님. 댓글 꼭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명언들, 이 명언들은 정말 누구를 위한 명언인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명언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단기 매매 명언들은 투자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욕망을 활용해서 빈번한 거래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에서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기반한 복리 효과를 통해 부를 축적하지만 이 명언들은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집중하게 만들어가지고 큰 그림을 놓치게 만듭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 빈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수익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명언들은 단기 투자를 저해하며 투자자들을 단기적인 숫자 게임에 몰두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바꾸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방해하는 함정입니다. 절대 거기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명언들 바로 이분이죠. 워렌 버핏의 10년 투자 못할 주식은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자, 이 말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요. 앞에 명언들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떨어진 칼날 잡지 마라. 소나기는 피해가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다 이 말에 위배되죠.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전 국민이 처음에 투자 시작할 때 다 이 마음으로 들어온다. 어느 순간에 왜 내가 이 마음을 잃고 회생돼 있을까? 한 번쯤 또 점검하는 게 좋겠죠. 누가 나를 이 명언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을까? 증권사, 뉴스, 책 파는 사람, 강의 파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꾸 주식 투자는 방법이 있다, 비법이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당연히 알고 시작했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영어들도 막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막 고점일 때도 그렇고 저점일 때도 그렇고 오늘 갑자기 누가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팔지 마라 그랬는데 10년 동안 팔면 안 된다고 박혀 있는데 팔아라고 하는 거야. 이유는 버블이래요. 지금 버블이 와가지고 곧 무너진대요. 또 마삼룰? 나스닥이 3%가 빠지면 3번이 빠지면 다 팔아야 된대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10년 투자 못할 건 10분 다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도 다 포함일 텐데. 초반에 저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거를 항상 떠올렸죠. 이분이 짱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이 진짜 잘해. 진짜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최고 부자고. 제 이론칙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제 이론칙은 없는 거예요. 또 다음 명언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필립 피셔. 그렇죠. 우리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10년 투자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문장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앙드레 코스톨라지가 말씀하셨죠.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라. 10년 뒤에 깨어나 보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분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10년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10년 해보는 거지. 우리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래서 이 세 가지 명언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투자는 위대한 기업과 미래를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아들, 딸을 키우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들, 딸은요 그냥 냅두면 알아서 킵니다. 근데 위대한 기업은요 네.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이 방금 이 비법대로만 투자하면요 네. 내 노후하고 내 자자손손 3대, 4대까지도 네. 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과정입니다. 네. 위대한 기업을 만났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내가 조금 더 벌겠다고 열심히 하는 그게 오히려 수익률을 훨씬 떨어뜨리고 네. 뭐 10년, 20년 투자해가지고 네. 수익률 0인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20년을 투자했는데 수익금이 0입니다. 그런 분들 0이면 다행이지. 마이너스인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애플에 1000만 원만 투자 딱 해놨으면 20년 뒤에 12억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편안한 투자가 네. 어딨어요. 진심을 다하냐. 난 정말 전 진심이라는 거를 두 글자 믿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냐. 네. 내 돈 10%, 20% 그거 먹으려고 투자하고 있냐. 대부분 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기업이 추구하는 그 비전을 달성하는 데까지 네. 내가 함께하고 싶다. 라는 그 진심이 우주에 전달이 되면 네. 나에게 복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 복은 어마어마한 부로 네. 나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네. 그게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는 우리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분명 도움됐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네. 저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고요. 저는 테티코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